초반에 인사부터 좀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여당 사선 박홍근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박 장관 후보자 오늘 출근길 소감 잠깐 영상으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가의 부름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 정치적인 희망, 뜻보다는 지금 국민이 그리고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쓸모가 있는 데가 어디가 우선일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고요. 더구나 기획예산처가 지금 2달 동안 수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졌는데 빨리 조직의 안정을 취하면서 당장 3월 말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문제, 또 5월에 있는 국가 재정 전략회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촘촘히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이러한 공백을 빨리 메꾸고 안정된 상황에서 능숙하고 유능하게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제 국민의 부름에 받아서 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지금 이번 인사에서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비명계 대표주자였던 박용진 전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책사였던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 남궁범 S1 고문이 기용된 게 또 언론의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대통령의 실용주의라고 하는 국정 철학을 반영한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예산처의 기능, 예산 기능과 거기에 더해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만드는 그런 부서가 함께 이렇게 통합되어서 굉장히 막강하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부처로 이렇게 떠올랐는데 여기에 수장이 지금 계속 2달째 공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홍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도 하고 예결산 위원장도 하고 예산과 정책통으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검증된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정자로서 적임자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받는 게, 박용진, 남궁범, 이병태 이 세 분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박용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비명계로 불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선 경선 경쟁도 하고 또 당내에서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비판적인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분이 됐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머릿속에는 비명이냐 친명이냐 이런 거는 아예 머릿속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정책적인 어떤 성과를 내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인물을 찾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님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또 삼성 저격수로 활동하면서 기업의 여러 혁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데에 의정활동에 상당히 두각을 냈기 때문에 일을 잘한다라는 그 평가를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지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뭐 잘 조율된, 그러니까 잘 계산된 인사 같다. 예를 들면 그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정리해주는 그 측면도 있고 또 친명 인사시니까 거기를 앉혔고, 그다음에 보면 보수 인사로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를 또 채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비명계라고 알려졌던 박용진 전 의원, 뭐 그리고 재계 인사인 남궁범 S1 고문, 이런 식으로 구색을 골고루 잘 맞춰서 이렇게 크게 그 말이 안 나오도록 적절히 안배를 한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좀 막말 논란도 있어서 대통령 캠프 영입이 추진됐다가 무산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강성 보수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보수 인사들 중에서도 일종의 아이콘 비슷한 뭐 논리력도 있고 속된 말로 말펀치도 있고 뭐 이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앉힌 건데, 저는 사실 이해운 전 그 장관 후보자나 이병태 교수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이분들이 그 보수 인물 중에서 가장 실력 있는 분들인 건 아니잖아요. 그 숨어 있는 보수 인사들, 실제로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그 앉힌 거는 내가 이렇게 손을 뻗고 있어 라는 식의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 좀 아쉽죠. 저희 아마 민주당 내 지지층에서 좀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거부감과 맞아. 반발. 왜 통합이라고 하는 명분과 실용주의라고 하는 인사 원칙은 이해하는데 김종인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왜 이런 사람일까? 이런 사람밖에 없었나? 더 찾아보면 좋은 어떤 보수 인재가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좀
그런 어떤 거부감, 불편함을 내비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이병태 교수께서 기회가 된다면 국민이나 좀 어떤 국민을 상대로 좀 적절한 어떤 사과나 본인의 과거 발언에 대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박용진, 남궁범, 이병태 이 세 사람의 조합이 굉장히 주목을 받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업의 저격수 역할을 한 사람, 또 그 저격수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삼성이라는 곳에서 30년 동안 일했던 남궁범 대표이사, 그리고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또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이 세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지를 보면 규제 합리화위원회가 굉장히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보고요. 규제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무조건 타파하고 혁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개는 규제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정경제 이런 질서와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기업 편 들어주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무조건 규제하면서 기업을 옥죄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균형점과 타협점을 잘 찾아가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과 공정성을 지키는 그런 균형점을 이 세 분이 잘 찾아가지 않을까? 그거 기대하면서 이렇게 임명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데 싱가포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 언급하면서 배울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분당 아파트를 딱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한 채인데 네. 내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오늘 아침에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이게 계약자가 매수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매물에선 좀 내려간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계약 상태 이런 상태인가 봐요. 아마 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놔서 금방 나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이 집 팔면 나도 팔겠다고 했던 분이죠. 장동혁 대표에게 이게 공이 확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채뿐인 집 내놨으니까 장 대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장 대표가 SNS에 여의도 오피스텔 내놨다라고 밝혔지만, 이게 내부에서도 일각에서 이거 스택 꼬인 거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모양 빠지게 됐죠, 뭐. 좀 창피하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가장 어리석은 대응을 한 거예요. 너 팔면 나 팔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 너 한 채하고 여섯 채하고 바꿔. 대통령 한 채하고 나 여섯 채하고 바꿉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솔직히 나중에 그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대통령 끝나고 나면은 경호 문제 때문에 그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팔아서 그 예금으로 예를 들면 ETF 같은 데 넣어놓으면 증시 화랑되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손해볼 게 없는 그런 거고. 근데 거기다 대놓고 팔면 나도 팔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덜컥 팔겠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오피스텔만 팔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궁색해 보이는, 좀 초라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정치적인 대응을 잘못한 거지. 거기다 일각에서는 야 대통령 집은 누구든지 대통령 집 여기 대통령 30년 살았던 곳이니까 나도 살아보고 싶어. 일부러 대통령 집만 사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장동혁 대표 지금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야 야당 대표가 그 살던 곳인데 거주하던 곳인데 꼭 계속 거주한 건 아니지만 그게 이렇게 안 나가는 거 보면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저래 장 대표가 대응을 좀 잘못해서 좀 궁지에 몰린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민희 의원이 더 싸게 내놓으면 된다고. 그게 정답입니다. 확 낮추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이게 외통수에 사실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이제 걸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팔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주택자의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우리가 흔히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사회 악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경제적 이해 득실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건데, 정책 설계가 그쪽으로 하는 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주니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나쁘다, 도덕적이다 이런 비난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대통령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서도 하신 말씀이 정책 설계 자체를 다주택자들이 보유하는 게 부담이고 그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로 그렇게 설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은 집을 파냐, 개인이 가지고 있는 1주택을 파냐 안 파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정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1주택 팔면 나도 팔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정쟁을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걸로 그냥
장기호 대표가 거꾸로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5,900선이 붕괴되면서 지금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는 속보도 좀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이란 사태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댓글에는 김남국 대변인이 투자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투자 전략을 물어보는 오늘 이제 시황에 대해서 지난 연휴 기간 어제 저희가 사실 대체휴일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장 초반에 어떻게 되는 거 걱정이 많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7%로 약간 빠지다가 장 후반에는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회복을 해가지고 1.5% 정도 빠졌고 일본이 조금 더 빠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9시 딱 시작했을 때에는 좀 많이 빠지다가 살짝 다시 올라왔어요. 올랐다가 지금 다시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란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직전의 뉴스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뭐 원유나 유조선 이런 것들을 단 한 척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게 결국에는 세계의 어떤 물가를 촉발시키는 그런 경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조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5,900선이 붕괴됐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5,000을 통과한 것도 그렇고 5,900선도 사실은 꿈의 지수를 넘어선 거라고 얘기를 그럼요.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은 또 우리 나름대로의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게 갈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댓글로 무슨 붕괴냐 이러면서 또 붕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표현을 그렇게 쓰긴 했는데 지금 어쨌든 6,000선을 넘었다가 5,900선까지 내려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말 연휴 이 사이에 뭐가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안 그래도 튀길 게 많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 등 부정선거론자 4명이 토론을 했잖아요. 요 요약 영상 잠깐 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누가 부정선거를 했는지도 지금 얘기 못 하시잖아요. 아니 오늘 할 겁니다.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김대중 카르텔 말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해하는 건데 누가 범인이지 말할까요? 예. 예, 지금 제가 주목하는 핵심적인 범인 5명만 얘기하면 지금 경찰수장인 윤호중 그리고 예전에 조혜주 그리고 윤호중, 조혜주 예, 적을게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이해찬. 예. 그리고 고한석 그리고 양정철 이 5명만 윤호중, 조혜주, 뭐 양정철, 사법부 조희대 거기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랑 검찰총장까지 우선은 다 카르텔로 지목하셨습니다. 한동훈 장관입니까? 예, 그 카르텔로 지목되었고 전라북도에서 한 투표소에서 10표를 바꿨다라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투표소에 그 투표소만 해도 거의 제 생각에는 20만 표 가까이 다뤘을 텐데 거기서 10장 정도 혼입됐다 보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상식적이겠습니까? 근데요, 그 선관위에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답변을 못했다니까. 이건 실제로 전한길한테요.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주세요. 다 바꿀게요. 미쳤어요. 왜 전환길 대표 시켜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자를 왜 시켜요? 선관위가 네, 뭐 굉장히 장시간 이어진 토론이어서 일부 영상을 보셨는데요. 일단 토론회 이후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팩트 체크 플랫폼을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서 이제 토론에서 쏟아진 부정선거 주장 57건 중에 54건이 거짓이다 이렇게 밝혔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이번 토론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를 하면서 특히 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뭐 음모론자로 지칭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거 선관위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강도 높게. 일단 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지금 부정선거는 그냥 망상이잖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 망상이에요. 근데 망상 환자하고 토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고 한 사람은 둥글다고 주장하는데 둘이서 토론을 계속한들 백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구 사진을 우주에서 찍은 거 보여줘도 난 그거 믿을 수 없어. 네가 가봤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걸어봐도 지구는 평평해. 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둥글다고 주장하는 사람 과학과 미신이 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이 사주팔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과학적으로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싸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저도 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로는 완전히 망상이에요. 왜냐하면 선거 사흘 전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 정밀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내부적 보고가 있었어요. 외부에 발표할 수 없었지만 그때
우리 총선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를 110석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108석이었잖아요. 아니, 우리 쪽에서 우리 당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선거 결과가 일치하는데 어떻게 부정선거일 수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그거요. 그때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무총장이었던 지금의 장동혁 대표에게 다 보고가 된 거예요. 장동혁 대표 그거 다 알아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놓고서 이번에 무슨 저 토론회가 있으니까 그 토론회에 편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뭐 TF를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치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연막을 피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자기가 알고 있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그렇고 계엄도 그렇고 모두 거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매우 나쁜 정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승리했냐 이렇게 질문을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이겼냐? 예, 누가 이겼냐? 네. 이 토론에서 승자는 안 본 사람이 승자다. 저는 방송 주제라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김정일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토론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한반복으로 7시간 반 동안이나 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게 가능한 것인지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음모설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에 대한 이 음모설을 거의 믿음과 신앙의 경지로 끌어올려가지고 대화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토론한다. 뭔가 이걸 가지고 의미 있는 설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준석 전 대표,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부정선거론을 혁파하고 다파하고 설득해가지고 건전보수의 어떤 지위와 입장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이 뭔가 망상의 음모설에 빠져있는 사람들 4명 데려놓고 토론을 하니까 다 같이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그 전략도 좀 먹히지 않았던 것 같고 괜히 무의미한 그냥 어그로만 끈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전파 낭비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버즈노크님은 나 승자 하셨고 듀트님은 저 잠깐 봤는데 눈 버릴 뻔했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용사의 길님도 잠깐 봤는데 5분 이상 못 보겠던데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게 동접자가 30만이 나왔잖아요. 누적 시청자 수가 지금 조회수가 600만이 넘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것인가도 사실 고민되는 시점인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을 힘을 실어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SNS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유권자가 15%가 봤다. 그러면서 지금 TF 구성하겠다고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감사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 토론에서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간 걸로 되는데 이 속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승, 이른바 극우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편승을 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TF를 백날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뭘 규명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곧 저 대학교 동창인 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 다 자기 사람들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이거 부정선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끊임없이 그냥 부정선거다. 뭣도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두 분한테 무슨 의심스러운 거를 제지하면 너 쳐다보는 게 좀 이상하거든 나한테. 네가 뭔가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너 묻는 것도 좀 이상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관심법인가요? 네, 망상 환자들은 다 그래요. 합리적인 논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상해. 제가 아무리 봐도 저것도 이상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갑재 그 대기자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사범으로 다스려서 취직도 못하게 해야 된다. 심지어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완전히 깨버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장도혁 대표가 우리 당이 지금 부정선거 진짜는 이 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그러고 부정선거에 거기에 편승을 하고 탄핵을 당연한 탄핵을 그걸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걸로 가니까 지금 당이 계속 그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작정했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루시 모노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드름 짜는 영상도 조회수는 많이 나온다. 이게 수치가 중요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날카로운 지적을 또 주셨거든요. 네, 그렇죠. 영상을 603만 정도가 봤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봤다라고 해가지고 그 의견에 동의하거나 동참하거나 함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나한테 찬동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망상, 착각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보수를 포함해서 공적인 어떤 역할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떤 책무를 다해야 되는지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서로 일반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나 다른 지도부를 보게 되면 그 말을 지금 못하고 있고 오히려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인 어떤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서 어디까지 이게 가속 페달을 밟을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이 지난 1일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장 없는 강제 수사에 오해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의장님, 저희들 이 시간부로 필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원내대표님하고 이야기 좀 하시죠. 원내대표한테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필거는 이번 중단하시고 토론하시는 우리 김정재 의원님이 중단하면 중단돼요. 김정재 의원님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딱 이렇게 누르면서 근데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이유는 들어보니까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에 협조를 요구하면서 필버 중단을 선언을 한 거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단추를 계속 잘못 끼워갖고 옷을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정치적으로. 원래 대구 그 경북 통합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는 식의 당내 여론들이 뭐 의총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대구에서는 또 시의회 성명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빌미를 준 거잖아요. 빌미를 줘서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럼 우리 그 지금 20조 주기로 한 거 광주 전남 통합에 30조 줄게 그 돈으로. 이렇게 되니까 대구 경북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도대체 니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또 입장을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바꿔놓으니까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완전히 합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법사위에서 논의하지 않을래. 뭐 이런 식으로 또 공세를 펴고. 그러니까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필버를 하다 말고 이제 필리버스터 이제 중단하는 저것도 굉장히 웃긴 장면이잖아요. 두고두고 좀 얼마나 웃기게 회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당의 리더, 뭐 우리 당 아니죠. 저는 이제 제명됐으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리더십이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왜 그렇게 자꾸만 웃음거리만 되는 행동들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좀 답답해요 정말로. 원내 지도부의 전략이 부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경하게 입법과 관련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당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법안 동시에 진행 중인 통과시켜야 될 처리될 법안을 놓고 합의할 것인지 토론할 것인지 싸울 것인지 이거를 놓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전략이 뒤엉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다 반대하거나 다 반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어떤 그런 전략적인 어떤 것에 대한 지도부의 어떤 부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그 바탕에는 민심을 잘못 읽었던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구 경북 통합법과 관련되어서 지역에 대한 지역 민심은 지역 균형 발전해야 된다. 대구와 경북에 젊은 사람들도 빠져나가고 일자리도 없고 너무나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이거 살려야 되는데 예산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이러한 민심을 잘못 읽고 결국에는 그냥 정치인들 그 안에서 국회의원들이겠죠. 국회의원들이 주로 자신의 어떤 당선이라든가 향후의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유불리 이런 거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를 정하다 보니 결국에는 스텝도 꼬이고
지도부의 전략도 부재해서 이런 어떤 총국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부는 통합특별시에는 4년간 20조 원 지원하기로 했고 사실 이제 광주에서는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 4년간 30조 원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거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 처리 안 되면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당 주도로 통과돼 이제 필리버스터를 했던 이유죠 사실은. 사법개혁 3법을 놓고는 오늘부터 장외투쟁 돌입한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인데 뭐 좀 실효성이 있는 건가?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요? 네. 일단 장외투쟁에서 오늘 이제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몇 명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회에 다 동원령이 내려졌어요. 근데 여러 차례 뭐 그런 비슷한 걸 해봤지만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황교안 전 대표 때도 비슷한 청와대로 행진해 간다 뭐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또 없어요. 해외 나가 있어요. 대통령도 없는 청와대에 가서 소리를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주식가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행진에 나가서 그 몇 시간 동안 걸어가서 거기서 뭐 시위한다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 설득력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럼 너 당대표 하는 건 다 부정적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뭔가 좀 먹혀야 되잖아요. 저는 사법개혁 3법 이거 굉장히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고 부작용도 클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 지도부가 무슨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잘 안 들어요. 야 니네는 윤어게인 하는 애들이잖아. 뭐 윤석열 다시 오자며 부정선거라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메신저가 신뢰가 상실을 하니까 그 메시지가 전혀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당을 개혁을 하고 우리 당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진정성 있게 그러나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걸핏하면 사람들 불러다가 무슨 저런 식의 장외투쟁하겠다 뭐 단식하겠다 뭐 삭발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정치문법이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정치문법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이 사법개혁 3법은 성역화되었던 사법부 수사기관의 잘못된 왜곡된 어떤 그런 수사 이런 것들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면서 또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게 보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혁 입법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그런 개혁 입법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입법이면 사실 야당도 여기에 반대할 명분은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와서 공론화하고 법안을 신사하는 과정에서 조문 하나, 단어 하나 가지고 대안을 찾으려는 그 노력하에 함께 해야 되는데 지난 6, 7개월 동안 법안 심사할 때는 그냥 안 된다 하면서 보이콧하고 이제 법안이 다 통과가 되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장외투쟁하겠다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그냥 왜 안 된다, 잘못됐다라고 한 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대외 뭐 장외투쟁 하는 이유나 목적 자체도 타당하지 않고 실효적인지도 모르겠고 또 그 다음에 사실 어제 봄비 내리고 좀 따뜻해졌잖아요. 이게 날 풀리니까 갑자기 장외투쟁 한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밖에서 장외투쟁하고 싸운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려면 엄동설안에 진짜 마이너스 10도, 20도 이렇게 영하권에 나가서 거리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서 국민의 공감을 얻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법외국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소송 남발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자기는 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저 검사가 분명히 나 수사하는데 저 지금 내가 좀 잘못했다고 기소하고 그러는데 이거 법을 왜곡한 거야 라고 또 다른 변호사를 싸서 그렇게 제기할 수 있어요. 이 판사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어. 이거 법 왜곡한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 또 다른 재판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판사가 다른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그걸 법 왜곡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 상대편은 이것도 법 왜곡한 거야. 이렇게 무한 루프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소송하면 집안 망한다고 그러는데
소송한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무한 루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4심째까지 끌고 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이 왜곡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잘못하면은 완전히 소송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변호사분들이야 좋겠지만 그게 과연 우리 사회에 가난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기회를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더 큰 기회를 줄 것이냐 저는 후자가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게 가장 법 왜곡죄를 반대하는 논리였는데요. 거꾸로 법 왜곡에 의해서 피해보는 서민들이 훨씬 더 많아요. 돈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오히려 힘 있는 로펌과 돈 있는 어떤 돈을 써가지고 법 판사나 이런 가까운 어떤 인맥 가까운 어떤 변호사를 임명해서 법이라든가 결론을 왜곡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본다라고 하는 것, 소송이 남발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허구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독일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미 법 왜곡죄를 실시하고 시행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처벌된 사례를 보면 1년에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미 이게 남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미 통계적으로 유럽 국가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검증이 되었고 또 동시에 법 왜곡죄와 관련되어서 고발이나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처벌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가 수사기관이고 법원이기 때문에 이중의 안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는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 왜곡죄가 어느 나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4심제 같은 경우는 재판 소원제 스페인과 독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용되는 비율이. 그러니까 100건을 문제를 제기한 그 중에 한 건 정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100건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99건은 그러면 그게 그냥 남소에 해당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법 왜곡죄라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법 왜곡죄를 어느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게 가난한 사람이거나 힘없는 사람들이 그게 법이 왜곡됐는지 어땠는지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요? 그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송에 있어서는 가장 유능하고 능력 있는 로펌 변호사들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 왜곡죄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이 구체화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가 확인될 겁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수사가 굉장히 공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한 일 없거든요.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